우리 뒤에 있는 어머니 센스 있으시네요. 중요해요. 맞아요. 자, 썼어요. 자, 이제 여기서 엄마가 어떤 유형인지 보는 거예요. 제가 요거는 우리나라에 감정 코칭에 대한 강사분들이 많죠. 근데 이제 실제 우리나라에 감정 코칭이라는 부모에 대한 실전법을 도입한 사람이 최성애 박사라고 있어요. 내 아이를 위한 감정 코칭. 근데 존 가트맨 박사가 최성애 박사랑 같이 해서 만들었던 기법 중에 하나예요. 아직 제가 이거를 오늘 완전하게 해드리지는 못해요. 샘플 맛보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중에 나는 어떤 부모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근데 뒤에 뭐가 붙어 있죠? 형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절대 네 가지 중에 정답만 있지는 않고요. 무엇이든 우리가 쓰기 마련이에요. 사실은. 자, 축소 전환형이에요. 자, 제 아들 이름이 구현아 어디 있을 거야. 있어. 안 없어졌어. 이렇게. 뭘 그런 것 가지고 그래. 엄마랑 맛있는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이해됐어요? 뭐 했냐면 지금 아이는 인형 잃어버려서 속상하다고 했죠. 근데 엄마는 뭐 했죠?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래. 인형 어디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뭐 했죠? 아이의 감정을 축소를 하고 뭐 했어요? 전환시킨 거예요. 얘가 올까봐. 어디로?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네가 좋아하는 딸기 씻어놨어. 자,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이 아이의 감정을 뭐 하는 거죠? 무시한다는 게 먼저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아이는 계속 뭘 듣게 되냐면 내 감정이 중요하지 않구나를 계속 인식해요. 그러면 나에 대한 페르소나가 씌어요. 가면. 이해됐어요? 감정을 무시를 받잖아요. 엄마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인형 어디 있을 거야? 있을 거야? 울지 마. 울지 마라고 했어. 울지 마라 했어. 딸기 줄까 딸기? 이렇게 뭐 한 거죠? 전환시킨 거죠. 자, 이러다 보면 아이가 자기 감정에 대한 부정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감정은 옳지 않구나를 느껴요. 내가 하는 감정 뭐 하지 않다고요? 옳지 않구나. 그러니까 엄마는 달래게 되고 아이가 하는 그런 분노, 우울, 표현하는 것들은 문제라고 인식하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까 제가 했죠. 모든 감정은 1번 뭐부터 하자? 수용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 안전한 울타리의 형성을 가지고 조절하는 능력을 배우게 돼요. 근데 우리는 조절부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때리는 건 잘못됐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이가 랩을 썼잖아요. 우리 엄마도 내 편이 아니야. 나빠 내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아무도 내 얘기를 안 들어줘. 나빠 이 세상이 나빠.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초등학교 2학년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뭐부터 하냐면 뭐 이제 솔직하게 아이한테 문제부터 얘를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축소 전환형의 아이들은 어릴 때 감정을 무시받거나 존중받지 못하면 뭐 하냐면 내 감정에 대한 인식을 못하다 보니까 귀가 얇아진대요. 성인이 되었을 때. 남의 말에 휘둘리게 되고 남이 하는 말에 내가 뭐 하는 거죠? 편이 먹어지는 거죠. 여기 들으면 이 말이 맞나? 여기 들으면 이 말이 맞나? 그러니까 내가 헷갈리는 나에 대해서도 뭐 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그 얘기했죠. 지금의 아이의 모습은 분명 그 전에 여러분의 환경에서 일어났던 아이의 일상에서 비롯된 인생의 패턴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자책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왜냐면 아이의 인생은 20년 프로젝트가 아니거든요. 사실 요즘의 아이들이 너무 빨리 인생을 마감하죠. 안타깝죠. 저는 지금의 아이들은 더 빨리 마감할 것 같아요. 너무 가르치는 것들에 대한 환경이 커지면서 감정에 대한 공부들을 조금 소홀히 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그래서 방금 또 새끼로 하면 안 돼요. 자, 1번 축소전환형 했어요. 2번 억압형. 제가 억압형을 했는데 너무 이제 그 고객분들이 본부장님 너무 잘하시는데요. 본부장님 그러셨는 것 같아요. 저 두 아들의 엄마라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인형 엄마가 잘 가지고 있으라고 했지.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인형 어디 가져갔어? 그거 가지고 나가면 된다 했어 안 된다. 그러니까 인형 잃어버리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뭐 하냐면 아이의 감정을 무시했지만 플러스 뭐를 했냐면 질책과 비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목소리를 안 했겠죠. 그러니까 잊어버리잖아. 가지고 나가지 말라 했잖아. 엄마가 뭐라고 했어? 너무 공감하는 거죠. 억압형 부모는 굉장히 이제 뭐 하냐면 감정보다 행동에 대한 규칙에 대한 훈육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모님들이 이런 재교육을 들을 때 가끔 물음표를 던져요. 그러면 아이가 잘못됐다는 것도 수용해줘야 되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얘기예요. 아이를 고치고 싶으시나요? 자, 아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는 그게 옳은지 틀렸는지 아직 기준을 못 정한 거예요. 그 기준을 정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구매하고 소비할 때 기준점을 실패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인터넷에서 옷 샀다가 그래서 싸구나 라는 실패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오픈마켓에 가서 구매하는 것처럼 아이도 내가 가진 감정에 대한 표현 방법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억압을 계속하면 아이도 둘째 아이도 친구들에게 억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내 거 가져가라고 하지 말래.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억압병의 부모에게 많이 큰 아이들의 특징들은 뭐가 생기냐면 우울감이 많이 생겨요. 우울감.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우울감이 많이 생기고 남자아이들은 부정적인 것에 빨리 물들어요. 술, 담배, 그 다음에 이제 폭력적인 것들에 대한 성향이 생겨요. 그래서 집에서는 안 그랬던 아이가 바깥에 나가면 달라지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는요, 감정을 사고하지 못해요. 감정을 다 꺼내야 돼요. 100가지의 감정이 생기면 100가지를 꺼내야 되는데 이놈의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왜요? 오늘의 감정을 좌뇌로 다 보내야 돼요. 그래서 언어로 해야 되는데 왜 언어로 해야 되냐면 상대가 내 감정을 알아주길 바라거든요. 엄마가 내 감정을 알아주길 바라거든요. 근데 뭐 하는 거죠? 언어가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내고 하는데 이 감정을 억압했죠. 억압했잖아요. 억압하니까 언어로 나오기도 전에 몸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주먹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뭔가 잘못했고 했는데 여러분이 갑자기 애가 주먹을 때렸어. 근데 우쭈쭈 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확 때려버리면 그건 진짜 뭐 하는 거냐면 정말 폭력성을 지도하는 방법인 거예요. 같이 때려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이때. 그건 사랑의 매라고 하기에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이는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되게 관대한 편인데 사실은 매는 굉장히 아이에게 위험한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말하는 연습들을 조금 더 키워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의 부모는 대부분 감정을 무시하는 부모예요. 무시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특징들이 이렇게 나타난다. 제가 스텝스 책을 좀 많이 얘기 드리는 이유는 스텝스를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있는 부모는 없어요. 사실 부모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용도로 많이 사요. 반응을 보여줘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며 사는 거죠. 그 스텝스의 이펙트, 정말 끝까지의 효과는요, 이 책에 있는 아이에게 말하는 방법이 감정 코칭이 그대로 40권에 다 들어있어요. 양육에 대해 검색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제대로 외우시면 끝나요. 정말로요. 왜냐면 심리는 거기에서 다시 6단계로 올라갈 뿐이지 이 심리와 초등기 심리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렵고도 쉬운 게 감정 공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왜 그림책이 필요하냐면 라이브 방송 때 혹시 정유진 작가 걸 보셨을지 모르지만 언어로만 지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왜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매번 그러면 그랬구나, 좋았구나, 그래 엄마도 슬펐어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엄마가 계속 말해주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해주는 거예요? 네, 그림책으로 속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감정 코칭의 속도를.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죽을 만들 때 차퍼를 두고 뭐 하는 거예요? 다지기를 통해서 이유식을 빨리 만들어주는 속도로 높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효과적인 것들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텝스 책에 여러분 엄마 세라피는 조금 더 여러분이 펀칭해서 좀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보셨으면 좋겠다. 깊이를 가지시면 훨씬 더 여러분이 보는 검색에 대해서 사고하는 판단 조금 더 달라지실 수 있을 거다. 세 번째는 이제 방임형 부모예요. 방임형 부모는 수용을 해요. 그랬구나. 어쩌지? 이렇게.
그랬구나. 어쩌지? 인형 또 사줄까? 엄마 인형 또 사줄게. 그거 잊어버렸다 생각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수용을 하는데 한계를 못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 아이들은 이제 나중에 컸을 때 모든 걸 엄마가 다 수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구나. 수용해주니까 어느 정도로 내가 사람들에게 표현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집에서 모든 게 엄마가 옳다 했는데 나가니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어떤 말을 꺼내야 될지를 모르게 돼서 움츠려지게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방임용 부모에서 자랐던 아이들은 수용에 대한 것들에 대한 뭐가 생기지 않냐면 신뢰가 생기지 않아. 그냥 엄마는 뭐든지 다 그랬구나로 끝나구나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때 아이가 느끼는 게 감정을 코팅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야. 엄마가 겉공감을 한다. 코팅. 그냥 그랬구나. 인형 또 사줄까? 근데 얘가 말하는 건 자기가 좋아하는 때 모든 그 인형이 중요한 거지 새 인형을 바라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뭐 하는 거죠? 빨리 이 순간이 지나가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이 지나가다 백화점에서 남편한테 저거 아빠 나 갖고 싶어 저거 사줘 그랬더니 여보 우리 집 형편에 저거는 살 수가 없어. 똥은 살 수가 없어. 어려워. 그랬더니 이러고 우리가 바닥에 눕나요? 그럼 정말 이상하죠. 우리 감정을 사고하죠. 근데 마트에서 아이들은 눕죠. 왜냐고요? 감정을 표현해야 얘가 건강해지거든요. 얘는 울어야 되거든요. 한번 울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는 바로 뭘 하냐면 축소하거나 억압하거나 방임해요. 그 순간이 부끄러워서. 그래서 그런 얘기 제가 많이 했잖아요. 엄마, 난 수연이가 너무 좋은데 수연이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자고요? 그때 무슨 질문을 하라? 그렇죠. 그래? 그럼 너는 너가 좋니라고 물어봐야 돼요. 부연아, 부연이는 부연이가 좋아? 그럼 됐어. 됐죠. 오케이? 수연이가 너를 좋아하지 않는 건 수연이의 문제지 부연이가 부연이를 좋아하는 한 너는 멋진 아이다. 뭐 하냐면 타인의 시선에 나를 맞추려고 하면 아이가 잘하고 못하는 것에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그림 그리기를 못하면 유치원에 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나머지가 유치원에서 그림을 잘 그리니까. 그럼 여러분도 걱정되는 거죠. 그림을 애가 못 그려서 유치원에 가기 싫어해요. 이렇게 계속 문제가 꼬여요. 계속 꼬여요. 그러면 그 문제를 맨날 풀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애가 여러분 없으면 못 있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자기의 감정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은데 엄마가 없으면 내 감정을 말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 아이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자,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네 번째. 자, 감정 코칭형 부모. 왠지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죠? 맞아요. 이게 제일 좋아요. 자, 이 네 가지는 100%로 살아가는 부모는 없어요. 이해됐어요?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은 감정 코칭을 좀 노력했다가 다시 방임으로 갔다가 또 억압으로 갔다가 가요. 그게 나예요. 그게 난 거예요. 왜요? 난 5살 아이의 엄마거든요. 나도 5살인 거예요. 완벽해지려고 하니까 강의 오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완벽해질 필요 없어요. 그 존 가트맨이라는 박사가 40% 정도만 내가 2-3달 동안 해서 의식적으로 이제 40% 정도만 감정 코칭을 하려고 한다면 성공한다고 했어요. 몇 퍼센트요? 40%. 나머지 60%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해도 돼요. 이해됐나요? 그럼 이제 여러분 갑자기 이제 좀 안심 조금 놓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한테도 이렇게 돼야 돼요. 완벽하게 무언가 마스터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몇 프로라고요? 네, 세계적인 감정 코칭형 박사가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김은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계속 드리는 건 표면적인 스킬을 너무 익히려고 하지 마시고 깊이를 가지고 두고두고 연습하셔라. 스텝스에 있는 이 책을 완벽하게 마스터링 하시는 거 정말 중요할 거다. 초등기가 될 때 부모에서 학부모로 넘어가는 시기에 공감 격차가 굉장히 커져요. 유아기 때는 놀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초등기가 되면 심리에 불안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아이의 공감을 하는 시간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서 뭐 배웠어? 어땠어? 이게 급한 거죠. 그러니까 공감의 격차는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근데 신뢰와 지지가 되지 않으면 정서가 불안해서 학습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조절 능력도 내려가죠. 그러면 그냥 책상에 오래 앉아 있을 뿐이지 내가 왜 문제집을 푸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잃게 되는 거예요. 자, 감정 코칭형은 수용을 하지만 한계를 만들어줘요. 뭐라고요?
수용을 하지만 한계를 만들어줘요. 자, 아까 얘기했던 문제의 정답을 얘기해 줄게요. 자, 감정 코칭은 세 가지 방법입니다. 세 가지를 다 써야 감정 코칭인 거예요. 1번, 인형이 없어졌구나.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걸 그대로 따라 말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인형이 없어졌구나. 경청의 화법이에요. 미러링 기술이에요. 뭐 하냐면 아이가 했던 말을 그대로 말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아이의 미러링도 하기 전에 엄마의 거울로 그냥 바로 반사해버리는 거예요. 시끄러워. 없잖아. 안 해. 지금 뭐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했냐면 인형이 없어졌구나. 뭐 한 거냐면 아이가 했던 말을 그대로 미러링 하셔라. 미러링을 했을 때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뭘 배우냐면 내 얘기를 듣고 있구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얘기를 듣고 있구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하자고요? 자, 시작. 인형이 없어졌구나. 자, 요게 미러링. 두 번째, 아끼던 인형이 사라졌으니 화날만 하겠다. 뭐라고요? 아끼던 인형이 사라졌으니 화날만 하겠다. 자, 이건 뭐냐면 인정화법이에요. 인정. 뭐 했냐면 너가 화날만 하겠다. 따라해볼게요. 시작. 아끼던 인형이 사라졌으니 화날만 하겠다. 근데 또 너무 여러분이 막 아끼던 인형이 사라졌으니 화날만 하겠다. 이렇게 또 해봐요. 연습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죠. 어디서 연습해야죠. 우리가 막 레시피 막 요리하는 거 영상 아무리 봐도 내가 하지 않으면 그거는 남이 좋은 떡이지 내 것이 안 되는 것처럼 이거 내가 어색해도 연습해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우리? 인형이 없어졌구나. 이렇게 해줘. 시작. 인형이 없어졌구나. 목소리가 좀 커야죠. 혼낼 때만 목소리를 키우면 안 돼요. 우리가 감정을 할 때 좀 커져야 돼. 인형이 없어졌구나. 그 다음 두 번째. 화났겠다. 아무도 말하는데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그죠? 화났겠다 하는데 공감이 돼요? 이러면 자, 요게 인정화법이에요. 인정. 친구가 네 거 가졌다 생각 인정. 화날만 했구나. 세 번째, 엄마라도 속상하겠다. 엄마라도 속상할 거야. 뭐라고요? 엄마라도 속상할 거야. 자, 요게 공감화법이에요. 그래서 감정 코칭에는 자, 지금 세 문장만 얘기했어요. 어려우세요? 여러분 소리 질렀던 그 시간보다 더 짧아요. 이것만 연습하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지금 바로 하고 여러분 바로 따라 하셔야 돼요. 세 문장 그대로 따라 하시는 거예요. 엄마! 인형이 없어졌어. 준서가 가져갔어. 준서 혼내줘. 준서 미워. 준서 때려줘. 시작. 인형이 없어졌구나. 엄마라도 속상할 거야. 10번 하세요. 국어 시간에 그거 있죠. 밑줄 이런 거 알죠? 인형이 없어졌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깊이 있게 연습하다 보면 약간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책을 읽을 때 그 텍스트를 그냥 읽는 아이가 있고 플루언시 리딩이라고 해서 감정 읽기를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영어 책을 읽을 때에도 그냥 파닉스를 배워가지고 스킬을 읽는 아이가 있지만 자기의 감정을 넣어서 읽는 게 있어요. 저는 책의 궁극적인 효과는 내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거울을 만드는 게 저는 책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나도 모르게 계속 말해보세요. 연습해보세요. 저도 축소, 억압, 방임 다 하는 엄마예요. 근데 감정 코칭을 꾸준히 저도 여러분 덕분에 공부하다가 또 많이 배우게 됐어요. 저 또한 이번에. 그래서 또 이 얘기를 하면서 한계 그러고 나서 자, 그럼 이 아이는 그 준서라는 아이가 인형을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아직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한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게 핵심이에요. 감정 코칭의 핵심은 긍정이든 부정이든 부모가 옳다 생각하는 모든 기준에 떠나서 첫 번째 뭐 해주라고요? 수용부터 해주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아니거든. 계속 내가 내 잣대를 들고 하는 거예요. 특히 D형의 부모님들이 제일 이게 아이는 결과가 되게 잘 나오는 것처럼 얘는 감정은 내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약해져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D형의 자녀가 있던 D형의 아이들은 그 감정에 대해서 그렇게 뭐 하지 못하냐면 굳이 읽어내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상관없어. 친구가 그렇게 봐도 상관없어 해요. 근데 S형의 부모는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 얘기는 차이점을 두시고 조절해서 쓰시는 게 좋다. 자, 그럼 한계는 어떻게 주셔야 되느냐? 남에게 해로운 행동, 나에게 해로운 행동 두 가지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아이가 자기 감정을 통해서 타인에게 표현했을 때 실패하는 것에 대한 경험들은 필요해요. 그래야 그 아이가 고쳐가는 걸 스스로 내가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누가 해야 된다고요? 아이가 주체가 돼서 경험을 쌓아봐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코팅하는 부모가 되지 말고요. 감정을 코칭하는 부모가 됩시다. 자, 코팅은요. 여러분 아이가 이럴 때 엄마 어디서 교육 듣고 왔어? 라고 할 때예요. 뭐라고요? 엄마가 어디서 교육 듣고 왔어? 라고 할 때. 보이세요? 제가 전에 제 여담으로 작년에도 한번 감정에 대한 교육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치킨을 저희 둘째가 먹는 것에 대한 욕구가 높아요. 그래서 밥을 먹었는데 벌써 또 이제 치킨을 이제 먹을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그날 이상하게 또 그 인문학 질문에 대한 것들을 보고 지금 치킨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어떤 일이 생길까? 네 몸에 이렇게 얘기했더니 엄마 주말에 책을 지금 잘못 읽었어. 나는 이제 컸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번에 교육을 할 때 내가 그때 너무 감정 코팅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척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감정 코칭은 행복의 씨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드릴 때 아이가 씨앗이고 여러분이 땅이다. 내가 씨앗이 되려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도 모르게 아이에게 기대치와 욕심이 생길 것이다. 근데 그거를 인식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씨앗과 땅에 대한 분리되는 연습을 의식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럼 나는 뭐 해야 되냐면 지지대가 만들어주는 이 씨앗이 잘 자라도록 뭐 해줘야 돼요? 코칭해줘야 된다. 인성교육의 기본인 CD다. 애프터 코로나일 때 더 각광되고 있는 교육은 뭐냐면 바로 공감과 소통에 대한 것들이 되게 많이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부모가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아이의 인성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셔라. 인성은 만약 착하고 나눠주고 더불어 사고 협력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가 자기의 감정에 대한 조절을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율해 나가는 교육을 인성이라고 하더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는 감정도 나는 굉장히 속상했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라고 얘기하는 내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 줄 수 있는 아이로 키워가셨으면 좋겠다. 근데 감정 코칭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이상하게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화를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버지가 이제 상담을 받았어요. 39살 아빠가 5살 아들을 키우는데 이상하게 이 아들이 엄마에게 떼를 쓰고 뭔가 갖고 싶다고 쪼를 때마다 화가 나서 자기도 모르게 아이를 이렇게 욱하는 거죠.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면 또 아빠가 미안해지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왜 얘가 그렇게 뭔가 사달라고 할 때 쪼를 때 왜 나는 화가 날까라는 걸 이제 심리를 배웠어요. 자, 여러분이 해야 될 오늘의 숙제입니다. 오늘 안 하셔도 되고요. 추석 때까지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으면 뭐 겉으로는 너무 좋죠. 근데 따라하기가 쉽지 않죠. 라고 생각을 하죠. 그건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초감정이 있어서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초감정. 네, 메타 코그니션, 메타 인지인데 제가 잘못 썼어요. 메타 이모션이에요. 초감정. 초감정이라는 건데요. 감정에 대한 감정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 주말 드라마를 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드라마를 안 보니 제가 앨리스는 보는데 앨리스를 보는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저는 SF나 약간 스릴러 이런 걸 좋아하는데 로맨스를 안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 주말 드라마를 보더니 가족에 대해서 나오는데 갑자기 내가 울컥할 때가 생겨요. 우리 친정 엄마 같고 우리 집안 같고 그래서 갑자기 눈물이 나올 때가 있고 동물농장을 내가 보다가 갑자기 우리 집에 어릴 때 키웠던 강아지랑 똑같은 모습을 봤더니 죽었던 그때 강아지의 감정이 들어서 울컥할 때가 있고
내가 똑같이 영화를 보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울지 않는데 나 혼자 울컥 울고 있을 때가 있고, 이게 초감정이에요. 내가 겪었던 과거의 일에 대한 내 감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초감정을 읽어주는 걸 여러분 부부끼리 해보세요. 부부끼리 하는 거예요. 자, 뭐였냐면 이 아버지에게 내린 질문은 3가지입니다. 5살 때 본인의 모습은 어땠나요? 5살 때 여러분의 남편하고 얘기해 보는 거예요. 아니면 나하고 얘기해 보는 거예요. 아이하고 얘기해 보는. 5살 때 여러분 모습은 어땠어요? 기억하기 싫어요. 네. 자, 2번째, 내가 혼났을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줬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는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았어요. 우리 집은 아버지가 굉장히 엄했어요. 무엇이든 못하면 채찍을 가하셨어요. 근데 내 방으로 돌아오면 다시 엄마가 와서 또 나를 때렸어요.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엄마조차도 뭐 했어요? 나를 비난했어요. 자, 3번째 질문. 그때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나요? 난 그때 내가 5살 때 우리 부모님이 그럼 나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나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아버지가 엄청 울었어요. 그 이유는 내가 모르게 내 아이에게 그렇게 하고 있고 있었던 거예요. 내 아버지의 모습처럼. 근데 나는 그때의 모습을 숨기고 싶었고 내 아이에게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으니 표면적으로는 무엇인가 아이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진짜 나의 어린 때 초감정에 대해서는 뭐 하지 못했어요? 인정하고 나의 과거를 존중하지 못했던 거죠. 나에 대한 존중이 되지 않으니까 자식에 대한 존중보다는 그가 나를 닮은 것에 대한 싫음이 있다 보니 그 싫음은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떼쓰는 모습을 보는 거, 화를 내고 욱하는 모습을 보니까 화를 내면 안 되는데 그게 나일까 봐. 그래, 이걸 바로 뭐냐면 초감정 대화라고 하거든요. 혹시나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성장했고 조금 더 아이가 컸다면 이제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5, 6, 7세 조금 더 언어 표현이 좀 빨리 구사되는 친구들은 여러분이 어릴 때 사진을 한번 꺼내주시고 엄마 어릴 때 모습은 이랬단다 라고 얘기하면서 물꼬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이게 갑자기 여러분이 교육을 듣고 변신하기 전에 초감정을 한번 살짝 풀어주면 내가 무엇인가 지도할 때 새롭게 변신하기 전에 초감정은 상대와 나에 대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가 너무 어려서 아직 이런 얘기를 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부부간에 그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제가 오늘 그 심리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은데 아이를 잘 키우려고 한다. 근데 부부간의 싸움을 하는 모습을 아이가 많이 보면 이 아이의 소변을 검사를 하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나온대요. 스트레스 호르몬. 근데 그건 굉장히 모순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이들 앞에서 절대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냉정기류가 흐른다. 그럼 그건 더 불안해한대요. 왜냐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모르는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보죠. 아무 일 없어 라고 하면 이 아이는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묘한 기류를 잃는 거죠. 설거지를 하는데 차가운 시선이 느껴지고 딸그락딸그락 거리는데 예전보다 그릇이 더 쨍쨍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뭘 느끼는 거예요? 기류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한테 또 뭐 한 거죠? 우리는 아무 일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느끼는 지금 가정의 감정을 그때는 뭐 해주면 어떻게 알았어? 엄마 아빠가 자 이렇게 얘기해 준 거야. 우리 구연이 때문에 싸운 건 아니야 라고 인식해 주는 게 필요하대요. 왜냐하면 유아기 때 부부간의 싸움을 다 자기로 인해서 일어나는 싸움이라고 인식을 한대요. 아이들이. 여러분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래서 싸움을 안 할 수가 있나요? 그쵸, 쉽지 않죠. 그렇다면 자, 그 싸움이 아이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걸림돌을 제가 지금 몇 개 얘기 드린 거예요. 나는 그래 이렇게 들어도 쉽지 뭐 어렵지 하는데 초감정에 대해 걸림돌을 조금 제거해 주시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 D형 부모가 감정 코칭을 할 때 걸림돌은 뭐예요?
네, 분노예요. 아이 얘기 들을 때 옥만 좀 참으시면 돼요. I형의 부모는 네, 자기 말을 안 하시면 돼요. 듣다가 보면 결국 끝은 이제 I형의 엄마가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애가 정리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네 마음이 이랬었던 거지. 그래서 엄마도 이랬단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아이는 꺼내지도 않았는데 I형의 엄마가 내 얘기를 많이 하는 거. S형의 엄마는 조금 민감하게 들어야 돼요. 약간 둔하게 듣는 게 있어요. 광임력 약간. 그러니까 수용은 해주는데 어떻게 한계를 그어줘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조금 민감하게 들어줘야 되는 게 경청의 기술이에요. C형의 부모는 아이 얘기를 들을 때 무의식적으로 내가 어렸을 때 태교를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어렸을 때 뭘 못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해서 나의 기준으로 두고 아이의 문제점을 바라봐서 나를 너무 인식해요. 그래서 들으실 때는 나를 버리시고 그냥 아이의 온전한 이야기로 들으시면 좋겠다. 이게 바로 제가 얘기 드린 이런 모든 것에 대한 표면적인 기술이 있다면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나라는 부모의 행동에 대한 기질을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 그래서 디스크를 해보시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아실 수가 있고요. 혹시 작년에 디스크를 했고 올해 안 해봤다면 저는 올해 다시 해보기를 권해요. 왜냐하면 환경이 변했잖아요. 아이는 또래와 어울려서 희석되는 성향이 필요한데 또래와 어울리는 시간이 급격하게 줄었어요. 사이코패스는 놀이를 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종의 심리적 병력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놀이를 통해서 잃고 잃어버린 경험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면 아이는 관계에 대한 왜곡 현상이 생겨요. 뺏기고 빼앗긴 경험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뭔가 뺏어야지 이런 감정도 배워가는 거예요. 내가 다음에는 내가 저 블록 제일 먼저 갖다 놔야지. 저 친구가 쓰기 전에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관계를 통한 배움인데 관계를 못 배웠죠? 그럼 이제 이 아이가 누군가를 때렸을 때에 대한 감정에 대한 경험이 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파리 책에서 의사소통, 사회관계 영역은 조금 딥하게 한번 읽어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간접 경험이라는 걸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what if라는 질문을 지금은 많이 해주셔야 돼요. what if? 네가 요 상황에서 족제비였다면, 네가 이 상황에서 내가 대장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것들.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보여주면 우리 집에 사자가 있을 때 D형의 스타일들 있죠. 화가 많이 나는 친구들, 예를 들어 청개의 바람에 불 뿜는 용, 이렇게 화에 대한 다양한 캐릭터를 보여주면 이 아이가 자기의 모습을 미러링하게 돼요. 공감하는 거죠. 동일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림책의 효과는 뭐냐면 첫 번째 공감과 동일시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 얘기할 때 동화책과 그림책은 레벨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죠. 항상. 왜냐면 가방에도 라벨이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봤던 아이들은 이때 이런 거 보는 거죠. 예를 들어 벤츠, 그러니까 만지고 행동하고 문제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색깔의 페이지들이 아크릴 책장 책꽂이의 앞부분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면 책꽂이에 놓는 책들도 내가 예쁘게 디자인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아이의 성향과 어울리는 인물을 매칭해서 디자인을 펼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좀 주도적이고 빨갛고 레드고 고집적인 성향이다라고 한다면 이 색깔들이 이 아이가 먼저 인터레스팅, 관심 있고 흥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약점부터 해서 1권부터 노출을 해보면 그 책에 대해서 첫 번째 인식을 하는데 그 책은 재미없다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환경을 세팅할 때에도 사회 인물 영역을 연결할 때 이렇게 풀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만지는 거 좋아하죠? 주도적인 아이들은. 왜냐면 결과물을 만들고 보여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책을 보고 활동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만들기를 잘해요. 예를 들어 자, 이런 것들에 연결해서 풀어주는 것도 필요하고 이거 길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짧게 할게요. 자, I형 말하는 거 좋아하지만 혼자 말하는 습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의 얘기를 듣고 내가 말했을 때 훨씬 더 내가 호감도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다는 거, 경청을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풀어가는 거죠. 그럼 I형의 친구들에게 저는 상상하는 거, 그러니까 초록색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메마스의 초록색이 창의성, 뒤에 보시면 상상하는 나라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하는 게 좋아라고 해서 뭐 안토니 가우디도 있고 의제 르코르비지의 이제 제주도에 가시면 건축 여행하실 때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왜냐 얘기하면 길잖아요. 자, 그리기가 좋아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I형과 연결해서 이렇게 색깔과 해서 배치해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S는 제가 아까 부부싸움 잠깐 얘기 드렸죠. 드러나게 보여주는 게 필요해요. 아이한테 묵건하고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물꼬를 터서 엄마
나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웠을 때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라고 말해보는 것도 이 아이에게 나쁜 감정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인식하게끔 꺼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왜 여러분이 가끔 창작책 고를 때 나는 이혼하는 책 나와 있는 거 너무 싫어요 라고 하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친구들이 만났을 때 다양한 가정에 대한 이해는요. 나는 우리 집은 그냥 온화하고 화목하니 너희 집 가정은 이상해 이런 시선은 나쁜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다름에 대한 환경에 대한 노출은 여러분이 시대가 변하면서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여줬어요. 그러면 사파리에서 조금 이제 나도 주인공이 되고 싶어. 북극곰 의자에 내 의자에 북극곰이 앉아있어. 이런 책들은 좀 S형이 가지고 있는 특성의 이야기들을 같이 연결해서 풀어주시면 좋겠죠. 그럼 S는 리더가 될 수 없어. 아니? 할 수 있어. 나누는 걸 좋아하는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양보만 하는 게 미덕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나누는 것들에 대한 기억을 만들었던 유일한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빨간 책은 함께하는, 더불어하는, 그리고 더불어서 사는 것들이 좋은 협력적인 것들에 대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자, C는 이제 이렇게 좀 느리죠? 느리죠. 두려움도 많고 빠르게 말하기보다는 조금 더 깊이 성향도 있죠. 이런 친구들에게는 요 색깔을 앞부분에 디자인해주면 좋겠죠. 초록색, 꼼꼼한 나. 그래서 모으는 게 좋아, 뭐 기록하는 게 좋아, 그다음 뭐 계획하는 게 좋아. 그래서 이제 이런 책들을 가지고 C 성향이 있는 이야기들 코칭에서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이거 꼭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계속 얘기한 거는 관계에 대한 경험을 우리가 지금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면 내 사람에 대한 관계를 인물의 시선을 달리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인물책을 언제 사주냐, 엄마가 핸드폰 누구야 라고 물어볼 때 사줘야 되는 거다. 인물책은 학습으로 하시려면 초등학교 때 사주시면 좋지만 인물을 모방으로 사주시려면 어릴 때 아이가 핸드폰을 여러분 손에 들고 있을 때 엄마 누구야 라고 물어볼 때 인물을 경험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경험과 학습의 차이는 하늘과 땅 끝의 차이다. 부모가 언제 어떻게 아이에게 어떤 목적으로 보여주느냐에 따라 학습이 되면 인물은 모방이 될 수가 없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학습하는 문자로 인식하기 때문이다라는 거. 근데 제가 애프터 코로나가 됐을 때에는 관계의 경험이 너무 적어지다 보니까 부모의 디스크 성향에 너무너무 아이가 물 길들여가요. 왜냐하면 희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학교를 가면 수업 시간보다 쉬는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은 기능이나 효용이 아니라 감정적인 것들이 오가는 상호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배우는 거고 또래에게 더 많이 배워요. 선생님보다. 그러니까 실제 사회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는 그 아이들이 지금 어때요? 그 경험을 하고 있어요?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인물에 대한 경험들을 저는 지금 성향으로 연결해서 풀어준 이유는 예전보다 조금 더 관계적인 경험들을 간접적으로라도 더 많이 만드셔라. 유튜브에 차이나는 클래스를 찾아보시면 그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공교육의 부재로 일어나는 심리적인 격차가 결국 극단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사이코패스를 만들어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지금 중학교 3학년이니까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지금 시험을 보면 시험에 대해서 학습 격차가 일어나는 거죠. 학습 격차를 일어나는 건 시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격차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지만 유치원 아이들은 사실 지금 격차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공감 격차를 대비하는 부모가 되지 못하면 학습에 여러분은 갑자기 지지대가 없는 상태에서 학습을 쫓아가게 돼요. 지금 중학생들이 중위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코로나로 경제도 살짝 무너지고 있죠. 근데 저는 지금이 부모가 부모다워질 수 있는 적기라 생각해요. 제가 백신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지금의 시기를 걱정과 비난으로 볼 게 아니라 기회로 봐야 된다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은 이 일을 하면서 지금이 부모님들이 책 읽어줄 시간이 없다라는 말을 안 해서 난 너무 행복해요. 예전에는 애들이 맨날 어딘가를 다니기 때문에 책 읽어줄 시간이 없다고 해서 부모가 부모다워질 수 있는 모습의 노력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핑계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뭐가 있어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부모다워질 수 있다면 내가 이 기회를 어떤 식으로 바라볼 것인가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근데 그 공부는 혼자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가면서 얘기하다 보면 내가 가지는 정보들에 대한 조금씩 이렇게
옳고 그름에 대한 것들이 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욕구가 계속 거절된다면 그 중요한 욕구라 함은 여러분한테 사소하고 보잘것없을 수 있어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장난감, 여러분 인형, 오래된 인형, 곰팡이 난 인형 소중해요. 이 아이한테는. 근데 그 욕구가 거절되면 아이는 거짓말을 많이 하는 현상이 생겨요. 회피하거나 부모가 원하는 걸 안 하게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하는 엄마예요. 그럼 책을 안 읽으려고 해요. 책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걸 하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왜냐면 요즘에 아이들은 뭐예요? 영석해요. 굉장히 꾀도 많고 굉장히 스마트하고 굉장히 그게 지금의 아이들의 세대의 특징이지 그 아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로만 안 생각하시면 돼요.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우니? 라고 결과를 물어보기보다는 무슨 일로 울고 있니? 라는 질문을 하는 부모가 되세요. 감정 코칭 부모의 특징은 왜 우냐고 물어보기보다는 무슨 일로 울고 있니? 라고 해서 들었을 때 그래서 인형이 없어져서 울고 있었구나 라고 해서 팩트를 경청하는 화법을 만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감정 코칭형 부모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뭐이겠죠? 미러리, 경청, 아이가 말했던 인형이 없어졌구나. 두 번째 뭐이겠죠? 인형이 없어서 화가 날 만하구나. 인정. 세 번째 엄마라도 속상했겠다. 공감. 네. 그럼 이제 여기에 똑같이 다른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아이가. 그럼 거기에 인정, 공감, 경청을 써보세요. 나중에 우리 아이한테 내가 근데 몇 프로 하라고요? 네, 100% 하면 여러분 죽어요. 네, 40%. 어떨 때는 억압하고 어떨 때는 내가 숙소 전환하고 내가 급할 때는 마트에서 내가 언제까지 거기서 갑자기 울고 있는 아이 1시간 동안 거기서 감정 코칭하고 있다가는 여러분이 쓰러질 수 있으니까 40%만 해도 훌륭한 부모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이의 뇌발달에 가장 영향력 있는 도구는 바로 부모다라는 얘기.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해주세요. 대화를 생활화하세요. 독서를 할 때 내용을 물어보기보다는 느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세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감정에 따라 결론이 바뀌는 부모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공감 능력 많이 얘기 드린 건 거울 유련의 중요성을 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먼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공감부터 해라. 수용이 돼야 한계를 그어줄 수 있다. 그래야 지지대가 세워지더라. 그래서 감정 코칭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스텝스 책을 여러분이 아이가 왜 제가 이 얘기를 강조하냐면 유아기에 보고 초등기 때 스텝스를 팔더라고요. 정말 어리석은 부모예요. 정말 여러분한테 제가 소리 높여 외칩니다! 뭐 이거 하고 싶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아이는 자기의 심리는 편안하게 쉽게 꺼내는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나는 도깨비 방망이를 아직 써요. 저는 익숙해서예요. 예를 들어 비싼 녹즙기를 사도 그거 막 씻고 하는 게 귀찮은 거죠. 하나만 씻어도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내가 내 감정을 꺼내는 게 이제 S형인데 이제 겨우 꺼내는데도 그 감정책이 없어지고 갑자기 1학년 필독서, 감정 필독서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맞물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텝스 책은 조금 더 여러분이 오랫동안 아이하고 읽히고 교감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했던 부모 세라피 부분 좀 더 마스터링 하셔라. 그리고 인물책하고 연결해서 보시되 성향과 연결돼서 조금 강점을 앞쪽에 배치하고 약점 뒤쪽에다 두셔라.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다. 하지만 아이가 좋아하는 성향의 인물책만 선별해서 읽혀주다 보면 실제적으로 아이가 공감하는 거는 호불호에 대한 성향이 강해지더라.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주시면 좋겠다. 자, 걱정이 많은 아이로 이거 읽는다고 걱정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이해되셨죠? 왜냐하면 점차적으로 달라지더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전집으로 사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저희 그러죠. 지금 시대는 혼자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시대인데 나는 여기 내가 만약에 감정지능에 대한 불안이 있어서 이 책을 보고 내가 안정적이고 내가 건강해지죠. 내가 건강해지면 남을 보게 돼요. 아이가. 이 아이 우리 반에 이런 아이가 있는 것처럼 떠올라요. 이게 세라피의 효과예요. 왜 그런 거 있죠. 여러분이 먹고 좋으면 누군가에게 얘기해주고 싶을 때 있죠. 없나요? 근데 부모님한테 얘기해주고 싶어. 내가 누구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죠. 그것처럼 아이가 내 심리에 대한 안정감이 생기면 내 친구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인에 대해 그래서 사실 나중에 조금 더 크면 이 친구의 자기 친구들 다 떠올려요. 그게 300일 독서까지 갔을 때 일어나는 신기한 현상이 생겨요.
뭐냐면 실존과 대입해서 응용까지 간다는 거죠. 그전에는 뭐만 했어요? 독서에 통한 활용만 연결을 했다면 이거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우리 이제 매니저 중에 범죄심리학을 전공한 친구가 있어요.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나왔는데 이분이 이 매니저가 이제 이렇게 성향을 가지고 책을 분석해놨어요. 자, 이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삼본부 키즈스쿨에서 만날 수 있어요. 이 자료는 인스타에는 올리지만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오신 분들에 대한 고유한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찍어두시고 성향에 대한 선호되는 책들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겉으로 보이는 속도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맞버얼이다라고 하면 조금 더 D형, I형이 훨씬 더 선호하는 이유, 빨리 보고 반응에 대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얘기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CS, 예를 들어서 메이크 마이 스토리, 이제 나의 첫 역사책은 처음에 D형, I형이 처음에 볼 때에는 선호하기보다는 CS 좀 분석적이고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의 깊이를 보는 친구들이 더 좋아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찍으시면 오프라인에 오시는 분들한테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요건 그게 특기가 돼야 되겠죠? 찍으셨어요? 네, 넘어갈게요. 아까 제가 얘기해드렸던 요 차이라는 클래스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선진국은 이제 행복만 가르치지 않아요. 행복을 가르치면 불안해지거든요. 왜냐고요? 맨날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행복해지고 싶어져도 마스크를 오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행을 가르치는 걸 언제 하냐면 유초등기 시기에 합니다. 아이의 나이에 맞춰서 팬데믹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조심할 점은 여러분들 무심코 야 벌써 40명이 감염됐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사회에 대한 아이의 두려움을 만드는 걸 여러분이 일상에서 말을 많이 하시면 아이가 사회에 대한 위협감을 느껴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러면 초등학교 갔을 때 학교를 가기 싫어해요. 학교가 첫 번째 아이가 사회로 나가는 첫 번째 공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심코 뉴스를 보다가 너무 코로나에 대한 위협적인 얘기를 옆에서 발설하지 말아주세요. 그렇다고 말을 안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게 볼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조금 이제 얼마 전에 그 성북구에 일이 있었죠. 서울에서. 그때 저는 이 얘기를 들려주라고 했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 우리가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직접적으로 주는 고통에 대한 상처보다는 감접적으로라도 인식할 수 있는 두려움에 대한 것들을 극복해주면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 마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 번째 질문은 전 그 얘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피리 부는 사나이가 마을의 아이들을 데려갔다는 건 과연 그건 맞은 일일까? 지금 아이한테 얘기해 보시면요, 굉장히 아이들이 얘기를 잘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명작은 애프터 코로나 또 비포 코로나가 보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장화시는 고양이 맞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명작에 대한 캐릭터와 흥미로 볼 수 있지만 저는 요즘에 뜻밖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떻게 무엇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을 역경지수로 높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엄마들끼리 모였을 때요, 장화시는 고양이 하나 가지고 카페에서 북 디베이트를 해보세요. 책 한 권을 가지고 어떻게 북토킹의 질문들을 만들어 갈까. 그래서 좋은 재료를 가질 때 아이에게 좋은 언어의 표현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가 별표예요. 가능한 한 일상적인 스케줄을 유지하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언젠가는 코로나가 없어지겠죠. 내년 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내년 말. 300일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300일 독서를 하셔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의 딱 300일은요, 우리 아이가 딱 10년이 지났을 때 어딘가에 면접을 보러 갔거나 어딘가 입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분명히 이 순간은 역사 속에 남아요. 근데 그때 질문할 때 이런 코로나 때 너는 무엇을 했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일상에서 넌 어떻게 지냈냐라고 물어볼 때 이 아이는 그 시기 때 부모의 모습을 떠올리게 돼요. 근데 부모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길 바라세요? 라고 저는 그 얘기를 많이 드려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내가 좀 더 아이하고 기록의 경험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미 300일 독서를 완성하셨던 부모님들은 시스템이 없더라도 내가 뭐 해봐야 돼요?
매일 남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예전에 유치원을 다닐 때는 여러분 1년을 딱 끝나고 나면 애들 뭐 만들기 하고 포트폴리오 이런 거 되게 다 많이 갖다 줬죠. 근데 지금 있나요? 사실 없죠. 그래서 제가 가끔 요즘에 키즈스콜레가 성견지명을 하나 생각을 했어요. 일간 대치동이 처음 출시됐을 때 어머님들의 대부분의 거절은 2018년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는 패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화상으로 집에서 수업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모든 사람들은 굉장히 생소하고 거부감이 있었죠. 근데 얼리 어댑터 같은 분들은 트라이 시도해보겠다고 했는데 대부분의 거절은 우리 집에 컴퓨터가 없어요 였어요. 근데 지금은 집에 컴퓨터가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 온 거죠. 지금의 100일 독서는 예전과 저는 다르다 생각해요. 부모가 부모다워질 수도 있지만 아이가 코로나 시대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이 아이가 훗날에 무엇인가 부모를 보여주는 입증의 증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려웠을 때 우리 부모님은 그때 가정이 어려울 때 무엇을 했는지를 딱 떠올려 보시면 엄마의 모습이 남을 거예요. 부지런했던 부모의 모습. 저는 그래서 아이와 독서를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학습의 격차를 보기보다는 공감의 격차를 좀 더 줄여가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 많이 합니다. 감정도 오늘 이렇게 배워가요. 감정 공부를 적용하는 거예요. 자, 유치원에서 배웠어요. 자, 배우는 거와 익히는 건 다른 거예요. 배운다는 건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걸 배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유치원은 뭐 하는 거예요? 배운 거예요. 그럼 집은 뭐 해야 돼요? 익혀야 돼요. 뭘로요? 내 것으로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개정교과 분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저 다른 데에는 개정교과 분석을 했었거든요. 저 이번에 그거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한 150명이 줌으로 들어와서 들으셨어요. 근데 뭐 하셨냐면 좀 자랑한 거예요 지금. 혼자 자랑한 거예요. 정말 어색하게 했어요. 뭐냐면 공동체 예를 들어 4차 교육 과정에서 공동체 역량, 심리적 역량, 뭔가 역량이 있어요. 역량이라는 뜻은요. 이제 정보는 검색하면 이미 끝나요. 그러니까 책에 대한 지식은 내가 검색할 수 있는 수준 정도만 이루어지면 거기서는 이제 경쟁력이 없어져요. 왜냐면 다 검색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이걸 내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는 내 것은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가 만들어져야겠는 거예요. 손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되고요. 몸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되고요. 무엇인가 글로 쓰는 것들도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새롭게 배우느냐가 중요하다. 그 친구와의 경쟁을 통해서 아이가 무엇을 익혀가는지를 찾아가는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얘기는 전에 한번 제가 했어요. 좋은 글의 탄생이 아니라 쓰는 일상의 탄생이 되어라. 그러니까 너무 잘해주려고만 하지 마시고 쓰는 일상을 만들어라. 다독의 욕심을 좀 버려서 응용을 하기 전에 유치원 단계 때는 기초를 쌓아가라. 그리고 너무 아이에게 어떤 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질문보다는 느낌을 자극하는 질문을 많이 해라. 지식을 담는 게 아니라 담기는 것이다. 그래서 독서의 흥미를 높이는 유일한 활동은 바로 독서 전중후 활동이다. 독서 전에 하는 질문은 아이에게 지식을 담게 하기보다 담기게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독서하기 전에 질문은 내 밥그릇에다가 밥을 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밥그릇을 만들지 않고 책을 바로 읽어버리면 그냥 밥을 그냥 넣는 거예요. 머릿속에다가. 그래서 용기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더라. 자, 제가 이제 썼어요. 이렇게. 너무 웃기죠? 자, 무엇이든 물어보. 그래서 오늘 사실 한복을 입으려고 했는데 오은창 지점장님이랑 저랑 제가 이수근이 되고 우리 원장님이 서정훈이 되어서 연지본지를 찍고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됐다고 이제 강력하게 저기 하셔가지고 자 책이 많은데 여러분의 고민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제 기준에 계속 사면서 이게 맞나 싶은데 이런 건 혼자 고민해야 하는 건가요? 이제 책을 사는 이유가 지식 전달도 있지만 아이가 즐거워하고 어릴 때부터 미디어를 접하는 것보다는 책을 접하길 바라고 또 커서도 종이로 된 책을 잘 읽고 활용하길 바라서 책을 사주고 또 좋아하니까 사주기도 하고 제 욕심에 사기도 하는데 어디가 끝일까요? 참 고민이죠. 여러분 고민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의 고민인 것 같아요. 책은 어디까지 사줘야 되느냐.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부모가 책을 사주는 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사는 것에 대한 목적의 결과를 계속 바란다라고 하면 사주는 것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다 생각해요. 이 질문 하나로 답을 주기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책이 지금 되게 많다고 했는데 갔더니 책이 10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과 질에 대한 건 시기와 나이에 대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신 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남으셔도 괜찮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책을 굉장히 많이 사줬어요. 어릴 때. 제 경험은 제가 왜 그렇게 사줬냐면 저는 영어 책을 굉장히 많이 사줬어요. 영어 동화책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하나도 한 게 없어요. 노부요, 배우요, JFR, JIR 아마 JY 북스에 나온 책은 다 샀던 것 같아요. 아주 그 굿즈까지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마이 퍼스트 월드가 제 나이 때 중3, 저희 아이가 중3이니까 그 시기에는 없었죠. 그래서 제가 오르다의 모든 책과 교보를 다 샀죠. 또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 책들 중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의 책은 또 원서로 JY 북스에서 오르다 책 발견에 원서를 또 사고 그랬죠.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도치만 카페에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볼 정도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스크립트를 다 외워가지고 비포 리딩을 한다라고 하면 발음이 부정확해도 그 스크립트를 외워서 그 책을 읽히는 엄마. 근데 제가 이 일을 해서 너무 다행이었던 거죠. 저희가 완벽적 성향이 너무 높았다는 걸 나와서 알았어요. 사회에 나와서. 그 전에 제 직업은 간호사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솔직하게 저는 욕심이 없다 생각했는데 욕심이 있었어요. 누구나 봐도 욕심이 있는 사람인데 나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아이한테 영어를 학습으로 가르치고 싶지 않아서 책을 사주는 거다라는 것에 대한 단호함과 완강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전집에 대한 저의 꼰대 버릇이 있었어요. 모든 책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 지금 키즈스콜레 선생님께서 얘기하면 여러분도 약간 편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그런 것이 되게 강했던 부모였었어요. 모든 책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게 많은 양의 경험을 하고 나니까 5살이 딱 되었을 때 좋은 책과 그렇지 않은 책에 대한 기준이 있었구나를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전에 누군가가 나에게 알려줬지만 그때 나의 가늠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판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제가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내가 가진 짧은 경험으로 잣대를 두고 아이를 키우는 거 잘못됐다 생각하고 사회로 나와봤더니 내가 아이에게 욕심이 있었더라고요. 그쵸? 근데 내가 그 새벽까지 있는 게 욕심이 있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는 내 아이에게 뭐 하는 거죠? 잘 키웠으면 하는 엄마였지 잘 컸으면 하는 엄마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저 또한 아이가 중3이고 커가는 시기지 저도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일을 통하면서 내가 인식한 거는 나는 내 아이를 통해서 책을 통해 기대가 있었구나. 맞아요. 그래 빨리 할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끝이 없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책을 좋아하면요 책에 대한 소비나 기호는 계속 커져요. 지금 애들도 아직까지 저한테 책을 사달라고 해요. 지금은 전집을 살 수가 없죠. 전집이 없죠. 중3은 제 얘기는 이 얘기예요. 근데 그 책의 소비는 저는 옳다라고 봐요. 실패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무나 아이의 궁극적인 아웃풋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저는 장난감보다는 책이라는 것에 대한 엄마가 올바른 도구를 배우시면 예를 들어 백종원처럼 옥동자처럼 내가 그런 요리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내가 오늘 저녁 뭐 먹어요 귀찮아서 밥을 차리는 엄마가 책을 많이 사서 책을 그냥 읽혀주는 게 아니라 환경을 그냥 깔아두는 것보다는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 내가 책을 통해서 한 다음에 10년이 지나죠. 그래도 엄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구나 라고 해서 그때서야 아이가 책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엄마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죠. 어떤 상황에서도 손을 놓지 마세요 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한테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책을 왜 사주는가를 내 스스로가 물어본다면 내 책은 끝이 없죠. 왜냐하면 20년을 했다고 해서 끝나면 여러분은 책은 입시를 위해서 산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그걸 좀 저도 6살 때 깨우쳤어요. 1년을 일하고 강의를 들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울고 좀 토해냈어요. 그런 경험을 얼마 전에 윤정 부장한테 한번 했었죠. 근데 이렇게 하면서 성장해 가는 과정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책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데 읽어주기만 하고 질문이나 활동을 못하는데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읽어주는 것만 하는 건 좋지 않은 건 아시죠? 그쵸? 제가 얘기하는 건 조절을 하면서 내가 늘려가세요. 예를 들어 집밥만 계속 먹으면 여러분도 지겨운 것처럼 읽어주기만 한다면 아이도 지겨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건 거죠. 이 질문에 대한 이 고객분의 의견은 하고 싶으세요? 라고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질문이나 활동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나도 모르게 그 요리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월남쌈을 여러 번 해봤다면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것처럼 작지만 스몰 윈, 작은 것들이라도 활동을 늘려가면 좋겠어요. 한 번에 갑자기 어디서 엄마표 놀이 세트를 사셔가지고 완벽한 좋은 것들을 하다 보면 역시 나는 안 돼 이렇게 되거든요. 아주 작지만 집에 있는 작은 거리로부터 시작해서 질문과 활동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스타일이 과장이거나 높은 톤을 잘 못하는 편이라 다양한 표정을 내기도 어렵고 책에 써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는 편인데 이렇게 해도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엔 읽는 성향인 것 같아요. 이제 좀 외향적인 성향은 하이톤으로 읽고요. 내향적인 성향은 로우톤으로 읽어요. 차이는 있어요. 만약에 집에 두 분 다 내향적이라면 엄마가 조금 연습할 필요가 있지만 만약에 아빠가 좀 외향적인 성향이 있다면 아빠가 그 부분을 서포트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부모가 조금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대로 읽혀주기는 하되 조금 의식적인 것들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제 이제 코멘트는 아이들의 꽃대를 빨리 보려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원하는 방향, 꽃대라는 건 쉽게 말하면 씨앗을 다 뿌려놨어요. 뭐 상추도 있고 쑥갓도 있고 막 있어요. 근데 쑥갓이 자라면서 이제 꽃을 피우고 이제 꽃대가 자라면 꽃이 펴요. 그러면 그 야채의 수명은 끝나요. 그래서 보통 꽃대가 자라려고 하면 순을 깎아서 더 많은 것들을 열게끔 해요. 그래서 쑥갓을 꽃대가 자랐을 때 내버려 두면 쑥갓은 하나만 자라요. 근데 그때 잘라서 엽기를 계속 내주면 새순이 자라서 쑥갓이 이만해져요. 제 얘기는 이거예요. 한 길로 가지 않는 아이를 걱정하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꽃대면 쉽게 말하면 내가 수영만 해요. 쫙 엄마 원하는 길, 엄마 필요했을 쫙 가다 꺾어져요. 갑자기 하다가 갑자기 얘가 영어로 거부하는 현상이 오네요. 어디로 가요? 이렇게 옆길로 가고 있어요. 그것도 맞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풍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면 자, 아이는 그때 부피를 키우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책을 아이가 잘 보고 가다가 갑자기 아이가 거부해요.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위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꽃대란 수직을 말하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얘가 좀 잘 컸으면 좋겠는 거야. 사줬는데 좀 잘 봤으면 좋겠고 쭉 갔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얘가 뭐예요? 삐뚤어졌어. 안 할래. 싫어. 옆으로 가고 있어요. 얘를 억지로 꺾어 올려 하지 마시고 이 애는 뭐 하는 거예요? 부피를 키워서 다시 이렇게 커지고 있는 순간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믿어야 돼요. 키 대신 뭐가 늘어난다고요? 부피가 늘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가끔 아이가 키 안 크는데 옆으로 살쪘을 때 뭐라고 해요? 초등학교 때 그러면 너 왜 나 뚱뚱해졌어요 하면 키 크려고 그러는가 봐. 이거 마찬가지예요. 아이도 올바르게 직선으로 커가는 아이가 있겠지만 계속 이렇게 커가다 보면 이 아이가 나중에 뭐가 생기냐면 꽃대를 빨리 본 아이들, 쉽게 말하면 빨리 선행하고 빨리 공부했던 아이들이 좋은 대학교 가서 공부를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시험과 공부에 지쳐가지고 인생의 꽃대, 인생의 시작은 사실은 대학을 졸업하고 인생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미 모든 것을 나는 다 소진했기 때문에 내 인생에 대한 꿈 몰아주기 프로젝트,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좋은 대학 갔어요. 이제 나는 내가 원하는 식으로 살아갈래 해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유아기 때 여러분이 지금 아이가 좀 고집이 있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지 않다면 이 아이가 옆길로 가고 있구나. 조금은 내가 밑에서 지지해 주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계속 위로 가는 꽃대를 만들고 그 꽃대를 검증받기 위해서 더 좋은 것들을 찾기만 하는 부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아이를 키웠는데 그 아이가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오면 여러분 신나요. 그쵸? 근데 다른 새순을 피워날 때는 키가 자라지 않으니까 이때 여러분이 못 참게 돼요.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 원인을 찾게 돼요. 선생님이 문제인지 책이 문제인지 유치원 원장님이 문제인지. 그래서 엄마들하고 이제 토론을 했더니 원장님이 문제네.
엄마에게 시간은 무제한인 거죠. 하는 일이 없으니까. 검색이라는 엔진으로 내가 원인을 연결해서 내 의견에 맞게 결부시켜 버린다는 거죠. 키 대신 부피를 키우고 있다는 걸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관점의 전환은 아이의 획적, 종적 성장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다. 수직으로 옷자란 아이일수록 결국은 꽃대가 빨리 올라오는 결과를 마련한다. 진짜 공부하는 재미, 가장 중요한 삶에 대한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책에 대한 기준,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이게 어디가 끝일까요? 라고 했을 때 이 끝의 기준은 여러분은 어떤 것인가요? 그래서 사실 책을 진짜 좋아한다면 계속 책을 사는 것이 맞는 거죠. 근데 그 책을 산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막 뭐 광범위하게도 보지 못하지만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멀리 보고 가셨으면 좋겠다. 권위 있는 엄마, 친구 같은 엄마. 제가 이분 질문을 쓰려고 했다가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굉장히 제가 이 질문을 사실 저희 아이랑 디베이트를 했어요. 어젯밤에. 뭐였냐면 엄마는 이제 여러분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내 아이에게 친구 같은 엄마가 되고 싶고 그리고 내 아이는 누구보다 그래도 내가 감정에 대해서 잘 따라오고 잘 올라오는 아이인 거예요. 근데 가끔 여러분 고민이 생길 때가 있어요. 너무 잘 받아주다 보면 이 아이가 이제 약간 엄마를 어떻게 해요? 권위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권위와 권력에 대한 밸런스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요. 우리 질문 일어나서 빨리 해야 돼요. 권위와 권력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생겨요. 그런 다 생기죠. 그리고 아이가 할 때 중요한 건 부모의 감정을 기가 막히게 또 알아내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말하지 않더라도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내가 권위 있는 엄마가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친구 같은 엄마를 포기해야 되고 친구 같은 엄마가 되려면 권위 있는 엄마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양팔저울 같은 거예요. 어떤 상황에는 권위를 만들어야 되고요. 어떤 상황에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못하고 있다라면 그 아이는 그런 표현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해줄 수 있는 코칭은 지금 이 시기가 지나가고 났을 때 이 시기가 지나가고 났을 때 아이에게 남는 감정은 그때 순간에 대한 그림이 포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던 엄마에 대한 모습이 아이한테 완전하게 남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에는 내가 5살 때는 권위가 없고 친구 같은 엄마였다가 6살이 넘어가면서는 친구가 됐다가 이러다가 뭘 찾냐면 균형을 찾게 돼요. 왜냐하면 상황이 계속 던져지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던져질 때마다 내가 0점을 맞출 수는 없어요. 0점을 맞추겠다는 건 그 상황을 완벽하게 해결하겠다는 거거든요. 누가? 부모가 돼버려요. 그래서 상황은 계속 나한테 저울을 만들어줘요. 나는 오늘 감정 코칭하면 부모가 되려고 했는데 얘가 갑자기 울더니 때리더니 폭발하네? 그러면 뭐가 돼요? 감정에 기울기가 생기죠. 근데 그때 또 엄마가 똑같이 맞추려고 3번 던져야 돼. 이 상황을 계속 하다 보면 이 상황을 0점을 계속 맞추려고 하다 보면 너무 뭐가 되냐면 예민해져요. 그럼 내가 예민해지죠? 아이는 더 예민해져요. 기질적 특성상. 그러다 보니 0점을 항상 상황에서 맞추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이에게 아이에게 보고 싶은 모습을 여러분 한번 적어보시고 내가 그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단 여러분을 다치지 마시고 안전하게 같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짜증도 많이 내고 싫다는 말, 믿다는 말 자주 하는데 제가 받아주기가 힘들어요. 이럴 때 어떻게 대꾸해줘야 되나요? 아이가 낮잠을 안 자는데 안 재워도 되나요? 제가 이거는 사실 제가 답해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어떤 분이신지 모르지만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낮잠을 안 자는 아이에게 보통 그러죠. 우리가 기질적으로 더 많은 운동을 시켜라 아니면 아이가 뭐 이렇게 할 거다 에너지가 더 많아서 뭐 이렇게 할 거다 하는데 저는 시기적으로 아이들의 특성이라고 생각해요. 잘 수도 있고 안 잘 수도 있다. 하지만 조금 어머님들이 보셨을 때 좀 신체적인 특성, 발달을 보시고 좀 수면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억지로 하다 보면 그 잠에 대한 공포가 생길 수 있어요. 낮잠에 대한 공포. 그래서 인지적 발달이 좀 빠른 친구들은 또 의외로 낮잠을 자는 성향이
왜 그런 거 있죠? 왜 자도 여러분 왜 우리 몸이 느린 사람들은 자도 더 자야 돼요. 근데 빠른 사람들은 잠을 자는 걸 싫어해요. 그 시간에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이 아이들의 계월의 기질적 특성이에요. 신동이형, 체제를 거부하는 형, 대기 만성형. 그러니까 체제를 거부하는 형의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체제 거부형은 같은 말은 청개구리형이라고 해요. 동으로 가라 하면 북으로 가고, 남으로 가라 하면 서로 가는 거. 책 읽으라고 하면 안 읽는 아이.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도전과 창의가 많아가지고 이런 친구들은 그걸 내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수용과 선택의 방법들을 좀 가져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짜증나는 엄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나 자신을 아이의 24시 편의점으로 만들지 말아라. 내가 하루 종일 24시 편의점처럼 아이의 감정을 다 수용하고 해주다 보면 나는 없어져요. 내가 왜 24시 편의점이 돼야 돼요? 내가 만약에 9시에는 자야 내가 10시에 와인을 먹을 수 있다. 나만의 규칙 만들어주는 거죠. 엄마가 자라야 아이도 큽니다. 양육이란 없는 것을 채워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안에 있는 여러분의 것을 행복하게 꺼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양육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엄마 노릇이다. 너 하나면 잘 되면 돼. 엄마는 너만 잘 되면 돼. 엄마는 너만 행복하면 돼. 라는 부당한 미안함을 만들지 마세요. 엄마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 가족의 꿈 몰아주기 프로젝트는 아이에게 보이지 않는 목줄을 메워주는 것이다. 이거 제가 어제 2시에 썼는데 어때요? 괜찮나요? 네. 내가 쓰고 나 혼자 뿌듯해가지고 읽었더니 뭐라고 했냐면 아들이 엄마 물어봐 내일 가가지고 중3 남자 방에 이제 12시 반인데 지금 이걸 쓰면서 나한테 또 만족하냐고 물어보면 그건 좀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저희 아이가 했던 걸 제가 녹음을 했어요. 사실 아까 전에 여러분이 그 얘기를 하는데 그 형제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 있어요. 자녀 둘 양육 시 애정의 분배도를 그래서 이제 아이를 둘을 키우는데 큰애를 잘해주면 둘째 애가 큰애만 좋아한다고 싫어하고 둘째를 좋아하면 또 큰애를 한다고 좋아한다니까 저희 아들이 이제 바로 대답하기 어렵다 하지만 양쪽이 따로따로 맡아야지 시간 될 때 독립적으로 중요한 건 그 아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확신시켜주면 되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해줬어요. 어제 얘기할 때 자연책만 읽는 아이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이때 빵 터졌습니다. 자연책만 좋아하는 고집센 아이와 어떤 대화를 하면 좋을지 다른 영역의 도사를 접하게 해주는 방법이 있을까? 이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중에서. 제가 그걸 이제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아들이 뭐라 했냐면 자연책만 읽는다고? 좋네! 이런 거죠. 아무것도 안 읽는 것보다 자연책을 읽는다는 건 좋은 거 아니야? 그리고 자연스럽게 노출하라고 해. 이야기책을 읽다가 자연스럽게 근데 그러면서 근데 이제 아이가 안 읽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다가 그럼 그럼 이제 엄마는 억지로 나한테 읽혔어라고 했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억지로 읽힌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5살이고 간호사의 경험이 있었지 교육에 대한 경험이 아직 부족한 상태였죠. 그러니 나 또한 뭐 했겠어요? 어설플 수 있었겠죠. 근데 나는 그때 분명히 억지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 아이가 기억을 못하는 거죠. 엄마는 억지로 해준 적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보다는 공감해준 시간이 더 많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다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연스럽게 이야기책을 보면서 동물책을 연결하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꼭 얘기해보겠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건 억지도 필요할 때가 있더라. 억지도 필요할 때가 있더라. 자연책을 보고 있다는 건 근데 유독하게 만약에 자연책이나 실사, 수학을 너무 드립다 파는 친구들이라면 그 친구들은 약간 영지성에 대한 성향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릴레이션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어요. 관계. 그래서 이야기책은 관계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죠. 친구와에 대한 이야기, 또래와에 대한 이야기. 관계에 대한 관심이 없는 상태일 수 있어요. 창작책을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이는 거죠. 실사를 좋아하고 그림을 싫어한다. 이거는 표면적인 평가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거는 인지를 통해서 빠르게 아웃풋을 할 수 있는 나의 지식에 대한 어떤 갈증을 해소해 주는 거죠. 목마른 거예요. 콜라 마시니까 시원해 보이는 거죠.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은 지루하게끔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한테는. 그래서 저는 이야기책을 내가 보여준다면 조금 더 간결하고 명확한 것들, 명작과 전례를 곁들여 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야기책에서 명확하게 스토리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억지도 저는 필요하다. 하지만 강제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억지와 강제는 달라요. 억지는 내가 노출하는 거예요. 내가 읽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강제는 애한테 책을 들이떠미고 애를 꽉 껴안고 강제로 읽히는 거예요. 이건 강제예요. 그래서 지도에는 우선순위의 기준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히 아이가 실사만 보고 있을 때에는 이야기책에 대한 흥미는 그림에 대한 흥미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분명히 관계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연책을 100만 보고 이야기책을 0이라고 하면 이거는 관계에 무관심이에요. 왜냐하면 자연을 좋아해도 이야기책 봐요. 비율이 다를 뿐이죠. 근데 그 중요한 게 있어요. 여성은 주관적 평가가 강해요. 내가 봤을 때 10권을 봤을 때 많이 본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고요. 10권을 봐도 적다 생각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정말 자연관찰 책만 읽느냐도 봐야 돼요. 그럼 자연관찰 책만 읽는다. 그럼 이야기책을 안 보는 게 아니라 관계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자연관찰 책에서 관계에 대한 관심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숲에는 식물과 동물이 같이 있죠. 예를 들어서 숲에는 참나무가 있으면 뭐가 있죠? 참나무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다람쥐가 있죠. 왜냐고요? 참나무의 열매가 도토리니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라고, 이 어머니. 제가 뭐 했냐면 관계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때 얘기했네. 가을에 남산의 신갈나무 숲을 가시면, 남산에 가면 신갈나무 숲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참나무의 종류 중에 신갈나무, 떡갈나무, 상수리나무가 있어요. 신갈나무는 참나무 중에서 신갈나무는 잎이 두껍고 냄새가 고약해요. 그래서 옛날에 집신에다가 그 잎을 넣어서 신었어요. 왜냐하면 집신이 빨리 다르니까. 그 나뭇잎은 두꺼우니까 조금 더 신발의 지지대 역할을 해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름이 신갈나무예요. 그래서 도토리의 나무들이 신갈나무, 떡갈나무, 상수리나무. 떡갈나무는 우리가 무엇인가 떡을 만들고 잎 찔 때 거기에 넣었던 잎,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럽고 연하게 되어 있어요. 냄새가 배이지 않고 그 떡이 부패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이름이 떡갈나무예요. 상수리나무는 임금님의 밥상에 올라갔던 도토리. 그래서 가장 실하고 알찬 도토리가 나는 게 상수리나무에 나오는 도토리예요. 그래서 이름이 상수리나무예요. 그래서 신갈나무는 남산에 가시면 있어요. 신갈나무 숲이라고. 그럼 거기 가시면 참나무를 볼 수 있죠. 다람쥐를 볼 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자연에서 상관계를 연결해 가는 것들도 경험을 해서 이야기와 노출해서 풀어가시면 그 이야기의 그림과 관계가 연결될 수가 있겠죠. 어때요? 괜찮았나요? 네, 이런 식으로 가봐요. 그러면 조금 더 달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야오자연화 책도 상호작용하듯이 이렇게 풀어가는 거죠. 남산은 식물의 잎의 규칙을 잘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코스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는 거, 마주나기, 이렇게 나는 거, 어긋나기, 이렇게 나는 거, 뭉쳐나기. 식물의 잎의 규칙은 3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나가다, 여러분이 오늘 아이랑 지나가다 잎을 보세요. 그럼 잎에는 규칙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제가 유치원에서 아이들 규칙을 알려줄 때 자연을 보고 알려주는 규칙을 큐레이션하는 방법이에요. 식물도 잎이 나는 순서가 있단다. 우리 친구도 어린이집에 가면 신발을 놓는 규칙이 있지. 그런 것처럼 규칙을 지켰을 때 뭐 하는 거야? 예쁘게 보일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거 뭐라고요? 마주나기. 이렇게 나는 거. 이렇게 잎이 따로따로 나는 게 있어요. 어긋나기. 그래서 식물이 굉장히 지혜롭죠. 햇빛을 받는 각도에 따라서 규칙을 가지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뭉쳐나기. 그럼 지나가다 보세요. 식물의 잎이 달라 보이죠? 안목이 달라 보이면 말하는 것도 달라지죠. 그래서 과학도 언어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노벨 화학상, 노벨의 과학상을 받은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들은 이거예요. 과학을 잘하려면 예술과 가까워져라. 과학을 잘하려면 글쓰기를 잘해야 된다. 내가 글쓰기를 잘해야
내 연구에 대한 깊이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과학을 잘하기 위해서 과학책만 많이 읽어서는 누군가의 연구에 조교가 되거나 연구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에 대한 전문가가 되려면 다양한 영역에 대한 독서들을 깊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로 마칠 거예요. 오늘 진짜 너무 길게 했어요. 그쵸? 우리 엄마를 고발합니다. 이거 이제 김미경 강사 책에 있었던 건데요. 여러분 한번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나이 반백살 우리 엄마를 고발하는 거예요. 김미경의 엄마가. 직업 워킹맘. 고발 사유 지난 20년간 자기 일 하느라 바쁘다며 딸에게 수없는 만행을 저지름. 1번 내가 6살 때 바쁘다며 한여름에 유치원 간식으로 토스트 만들어서 호의를 막 사줌. 그거 먹고 필름이 끊겨서 눈 떠보니 응급실. 장맛제라 토스트가 쉬워서 식중독에 걸림. 너무 배 아파서 기절했음. 2번 내가 9살 때 아침에 머리 빗겨줄 시간 없다고 내 머리를 엄청 짧게 자름. 그리고 유행하던 엄청화의 포이즌 머리라고 막 웃김. 3번 내가 12살 때 가정통신문에 엄마 사인회 가야 하는데 자기 사인을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줌. 앞으로 네가 다 하라고. 4번 내가 15살 때 일한다고 주말 내내 방에서 안 나옴. 살아는 있나 걱정스러워서 베란다 창문으로 쳐다보니까 창문을 닫고 컴퓨터인지. 5번 내가 19살 때 수능 전날 밤 내일 도시락 싸가야 한다고 했더니 엄청 화내. 어떻게 수능까지 중요한 날 애들 급식을 안 하냐고. 6번 내가 20살 때 엄마한테 너무 서운하고 힘들다고 했더니 네가 나한테 이러니까 더 서운하고 이기적인 거라며 도리어 화내. 결국 미안해 내 생각만 해서 라고 사과하고 끝내. 우리 엄마를 고발합니다 라고 해서 사실 김미경 강사가 아시다시피 이제 아들이 자퇴를 할 때 굉장히 역경 겪었죠. 왜냐면 내가 강사로서는 유명하지만 내 아이는 거의 자기에게 3등급 같은 아이였고 자퇴한 엄마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었는데 그 시기를 지나고 나서 이제 엄마의 자존감 공부라는 책을 썼을 때 이 얘기를 이제 쓰고 나서 공항에 돌아가는데 이제 요게 어릴 때부터 엄마가 쓴 거예요. 근데 뭐였냐면 그 다음에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엄마 놀랬지? 내가 너무 고발장을 써서 긴 고발장을 써서 근데 그거 다 사실이야. 엄마는 다 기억 못할지 모르지만 난 다 기억해. 그런데 말이야 그걸 쓰면서 느낀 게 있어. 나는 참 엄마를 잘 만났다. 이런 엄마를 만나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 엄마 있잖아. 내가 다시 9살로 돌아간다면 나는 스스로 머리를 짧게 자를 것 같아. 아침마다 내 머리 빗겨주는 10분을 엄마에게 선물할 수 있다면 나는 지금도 머리를 계속 짧게 잘라. 생각해보면 엄마 덕분에 나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머리를 찾은 것 같아. 엄마가 그때 창문 틈새로 커피만 받고 쏙 들어가 버리는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여유롭게 창밖을 보면서 커피를 마실 수 없었을지도 몰라. 엄마의 고된 노력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냈으니까. 아마 그때 내가 엄마 대신 사인하는 법을 몰랐다면 어른이 된 지금도 아이처럼 모든 결정에 엄마가 필요했을지 몰라. 그때 엄마가 도리어 서운하다고 네가 이기적이라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나에게 당연한 것은 누구한가에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편협한 사람이 됐을지도 몰라. 엄마 좋지? 지금 나랑 이렇게 웃으면서 옛날 이야기 할 수 있어서 나는 그것도 엄마가 책임감으로 치열하게 살아서 우리에게 선물한 여유라고 생각해. 나는 꼭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내 책임으로 내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웃을 수 있는 여유를 줄 수 있는 사람. 엄마 같은 사람. 가끔 엄마는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지만 이제 그런 말 하지만 난 알아. 이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었다는 걸. 엄마는 최선을 다해 엄마의 운명과 싸웠다는 걸. 엄마 고마워라고 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 드린 건 모든 모성은 옳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예요. 김미경 강사는 밥을 못하지만 자기가 무엇인가 밥을 잘하는 것만이 모성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여러분 이름에 모성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은혜의 모성이 있다면 네, 어머님의 모성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모성이 옳다라는 전제가 돼야 내 아이가 그릇된 마음을 가졌을 때에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데 내 모성이 옳은 것에 대해서 계속 검증을 받다 보면 이미 내 아이에 대한 그릇된 감정을 수용하기 전에 비판이 우선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강의를 하면서 엔딩을 할 때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요.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책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적인 걸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300일 독서는 저는 애프터 코로나 때 유일하게 부모가 어려운 시기에 아이와 무엇을 노력했는가에 대한 저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300일 안에는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코로나가 시작됐던 부터 지금 이미 300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 뒤에 300일도
우리는 깊이를 가져갈 것인가? 아이에게 높이를 보여줄 것인가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하고 또 행복하신 감정 코칭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